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리걸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협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진행할 게스트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신의 심찬구 대표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여자 단식 선수 안세영이 금메달 시상 직후에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조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팀에서 탈퇴한 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끝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28년 만에 따는 쾌거를 거둔 다음에 그 이후 시상식에서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길래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올림픽 때 메달을 따는 종목이 박수를 많이 받고 메달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도 특별히 조금 더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협회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 이번에 밝혀진 내부 재정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국가 보조금이고요. 두 번째는 요넥스라는 용품 후원사의 후원금이에요. 이 국가 보조금이 배드민턴 재정의 46점 몇 %로 되어 있는데 이번 메달을 딴 종목 단체들 가운데서 그 국가 보조금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해요. 요넥스에서 후원받는 건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 두 가지의 의존도가 한 70% 이상 되는 걸로 보여요. 용품사는 안세영이라는 슈퍼스타, 이들이 메달을 따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낼 때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용품이나 입는 옷을 통해서 노출을 만들어서 이 시장 내에서의 그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죠.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자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또 용품입니다. 신발이나 라켓이죠. 가령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 스폰서는 나이키인데 신발은 뭐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푸마든 자기가 편한 걸 신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게 추세예요. 안세영 선수는 내가 원하는 신발과 내가 원하는 라켓을 써서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배드민턴 협회는 이 그 용품 협회가 주는 보조금, 현금이나 물품 후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다른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후원 브랜드가 가져가는 마케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총체적인 재정 상황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용품 사용을 어떻게 보면 좀 강제 규정으로 운영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른 생각의 차이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과 시스템,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나를 찾아가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어요. 변호사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 선수가 협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이제 부상관리, 협회 훈련 방식,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 또 이제 후원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후원계약 제한이라든지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회도 문체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협회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초까지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그 여자의 경우에는 만 29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만 31세 이상이 되어야 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이후에 그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 선수가 2017년 12월에 법원에 대회 참가 승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항고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2019년 10월에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3살을 낮춰서 만 28세 이상,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만 27세 이상으로 2살을 낮췄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 여자 만 27세 이상이라는 규정 부분이 개인의 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얼마만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후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걸 제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격과 나이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제한했다는 거, 그 두 가지는 법적인 분쟁까지도 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배드민턴 협회가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된 건 결국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재정 자립도 다른 데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요낙스에 기대는 게 너무 많아서인 게 좀 큰 거죠, 사실. 안세영 선수 같은 슈퍼스타가 협회의 테두리 안에 남아서 활동을 해줘야 배드민턴 협회는 재정 확보를 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유소년 선수도 키우고 뭐 생활체육인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판이 커지려면 당장은 안세영 선수가 개인 용품 스폰서나 혹은 개인적인 경제 활동, 한 바운더리 바깥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것을 허용해줘서 안세영이 슈퍼스타가 되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면은 설사 용품을 좀 안 쓰더라도 이런 존재 이유만으로도 배드민턴 종목이 낙수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지금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 불모지였던 피겨를 지금처럼 만들어놨던 것처럼 배드민턴도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4년 7월 7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에 관하여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된 게 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의 뭐 어떤 공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직원 뽑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대표면 제 맘대로 뽑죠?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장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사회결이나 뭐 다른 절차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축구협회가 지난번 우리가 성과를 냈던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거든요. 우리가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고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정립을 잘했어요. 다음 대표팀을 뽑은 게 클린스만이었거든요. 클린스만을 이런 절차에서 별로 뽑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가치 정립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약간 자의적으로 뽑았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와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과정이 생략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를 뽑았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린스만이 사임하고 나서는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독을 제대로 뽑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감독들을 수차례 인터뷰하고 5개월 동안 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홍명보 감독을 갑자기 뽑은 거예요. 이 과정이 졸속이라는 얘기예요. 비판의 요지는. 그래서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부인을 받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절차에 관해서 뭔가 좀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면서 박주호 의원이 또 폭로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박주호 의원에 대해서 막 협회에서는 또 뭐 비밀 누설 뭐 그런 걸로 또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체부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 피파 규정에 따라서 월드컵 출전권을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변호사님?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국내법상으로는 그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이제 검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지 이런 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에서 축구협회가 그 축구를 아우르는 단체라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세계의 그 축구를 통괄하는 단체인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정관에는 회원인 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도 과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시회를 뭐 그쪽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회원국 자격 정지를 그런 제재를 한 사례가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군요, 진짜. 네, 다수의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축구 선수들까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FIFA
에서는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간섭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간섭일 것이냐, 협회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감독의 역할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지금 홍명보 감독의 현재 감독 지위가 부인된다면 사실 어느 한국 감독을 다시 맡기도 어렵거든요. 이제부터 외국인 감독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혼선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이 절차의 문제나 뭐 지위의 문제가 될지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홍명보 감독님이 지금 떠나면은 정말 예, 대책이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아는 진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변하겠죠. 협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홍명보 감독님 팬이기 때문에 예, 잘 해결돼서 정말 우리 축구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연임 제한을 폐지한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문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급해오던 생활체육 예산 중 10% 정도를 2025년부터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 협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한체육회가 지금 문체부와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이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던 보조금 중의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패싱하고 지자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또 그 다음에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개정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 그 두 가지로 지금 문체부와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왜 이렇게 지금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요, 대표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곡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스포츠를 전부 총괄하는 대표 단체죠. 그래서 정부가 약 4천여억 원 정도를 매년 대한체육회에 지급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또 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관한 업무까지 대한체육회가 전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신유빈 선수가 금메달 못 땄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금메달 못 딴 선수는 인터뷰를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국민들께 국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선수한테 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안아줬어요. 그래서 엄청 박수를 받았어요. 진 선수가 심지어 일본 선수한테 가서 안아줬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신일이냐,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전 국민이 울고 우리가 이제부터 선진국이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금메달을 따서 기쁘지만 그 선수들의 그 당당함, 그리고 김예지나 신유빈 같은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렇게 쿨하고 멋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적인 자존감이 금메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순간, 그런 메커니즘이 없진 않은데 대체제가 많아요. 뭐 BTS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하는 역할, 2024년에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가 조금 파라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림픽 메달도 좋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주말에 내가 축구하러 가고 골프에서 내 원하는 타수를 하고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그 밸류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느냐,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스포츠를 통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스포츠에 있어서의 문체부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을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사회 가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림픽 보면서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선수들이 4년 전과도 다른 멘트를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전통적인 협회의 역할과 시스템과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찾고 싶어하는 가치 이런 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모든 협회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표님 같은 분께서 일조를 해주실 테니 앞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더욱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약 해본 게 거의 10년 많은 투약자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정보를 에서 뭐 마약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안녕하세요.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전문가인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변호사 박민규입니다. 20년대 들어 마약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동부 켄싱턴 시내 중심으로 길거리, 공원 가릴 것 없이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이 좀비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화제가 된 지. 지금 필라델피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좀비처럼 움직이는 게 펜타닐이란 약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미국의 현재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막 진짜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펜타닐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가요? 펜타닐의 이제 좀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육 쪽에도 마비를 시키고 합성된 펜타닐 같은 경우는 뭐 해독제도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판사일 때 마약 재판을 많이 진행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약 해본 게 거의 1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정말 필로폰, 가끔씩 코카인, 그리고 대마초가 거의 주된 마약의 종류였어요. 네. 지금 뭐 펜타닐, 그리고 케타민 이런 들어보지 못한 신종 마약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펜타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보다는 아직 펜타닐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네. 대마, 최근에 케타민 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다른 점은 DEA라고 하는 마약 네. 단속국이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5조 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마약 단속에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DEA에서 이제 검거하는 뭐 범인들에 대한 정보라던가 수사 기밀들은 네. 또 경찰이나 FBI와는 완전 단절된 네. 그들 고유의 정보로서 관리가 된다고 해서 네. 마약사범 검거에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없죠. 다만 이제 한 3년 전부터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네. 대검찰청 산하에 이제 마약에 관련된 부서를 따로 신설을 해서 마약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꾸렸다고도 하고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과거에는 없었던 마약팀들이 지금 일선 경찰서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약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이나 필요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네. 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마약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마약팀들 간의 실적 경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의 정보가 흘러나가면서 사실 잠복하고 있던 다른 팀에서는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미국식의 DEA 같은 어떤 네. 단일화된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약은 사실 피해자가 따로 없거든요. 네. 가해자가 곧 피해자가 되는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네.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한 건데 치료나 예방에 대한 그 시설이 여전히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네. 다량 투약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치소를 보낼 생각만 하는데 구치소 가면 그게 더 사실 치료가 안 되고 심화되거든요. 소위 향방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마약사범들은 마약사범들만 모이는데 투약자들과 판매자들이 그곳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비밀 네트워크를 또 결성하는 거죠. 네. 판매자들은 어차피 출소유에 나가가지고 또 마약을 팔아야 되고 네. 투약자들도 마약을 더 은밀하게 구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거래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마약이 음성적으로 퍼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향방에서 뭐 마약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맨날. 그런 것들을 좀 단절시키려면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치료에 대한 어떤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참 뉴스도 많이 보여요. 예, 연예인 마약 사건. 대표적으로 며칠 전이었죠. 배우 유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연예인들도 선처받는 거 아니에요? 유아인은 왜 인터뷰하고 있습니까? 돈 스파이크는 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마약 사건에서 차이점은 구속의 여부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속이라는 거는 재판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 잡아놓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분명하고 본인이 도주를 했을 때 잃어야 될 것들이 네. 많죠. 뭐 기존 계약관에서 뭐 위약금을 낸다던가 도주의 우려가 아무래도 좀 낮다고 판단이 돼서 구속이 덜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도망을 가도 전국이 뭐 전 국민이 다 모두 얼굴을 알아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쵸? 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한다던가 네. 하면 이제 연예인이 저렇게 부인하는데 선처받아? 라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오히려 더 형량은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한 씨가 했던 마약이 네. 프로포폴이었죠? 사실 프로포폴은 예, 그건 저도 해봤습니다. 수면 마취할 때 쓰이는 네. 약이다 네. 보니까 우리 모두 해봤죠. 네. 수면 마취하고 나면 저는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푹 자고 일어나는 기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연예인이나 이런 바쁜 사람들은 이게 피로를 덜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이제 중독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상당히 강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예. 같더라고요. 마약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각 약별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은 투약자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절대.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각성 계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도파민을 뿜뿜하게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생기가 넘치고 그 대치동에서 있었던 그 아이들에게 필로폰을 나눠줬던 것도 이거 먹으면 공부 잘 돼, 집중 잘 되는 약이야 라고 말한 게 그 필로폰의 각성 효과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부 잘 되는 약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몸을 완화시키는 계열이어서 잠도 좀 잘 오게 하고 긴장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2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워낙 많은 투약자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외로는 이제 환각 계열이 있습니다. 네, LSD라던가 MDMA 같은 것들이 그런데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는 약은 그 빛 번짐 같은 것들을 확산시키고 또 귀에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막 꽝꽝꽝꽝하게 들린다고 해서 클럽이나 파티에서 이제 많이 투약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열로는 진통 계열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펜타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투약했을 때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금단 증상이 올 때는 아빠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너무나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고양감, 또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런 진통 계열의 약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은 이 4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안 돼요? 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의 복용만으로도 네, 이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도파민을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도 다 결국은 도파민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거를 멈추게 됩니다. 뇌에서 내가 안 만들어도 도파민이 풀 충전되네? 예,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단 증상이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약을 찾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금단일 때 느껴지는 이 고통, 과거에는 큰 고통에 대한 내성도 있었지만 이제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전 지금 참을 수 있지만 금단 증상이 있던 분들이 이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약을 찾게 되는 이제 비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게 제가 직접 본 금단 증상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벗어날 수가 없겠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눈앞에 마약이 있으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혹시 네. 드라마 보셨나요? 네. 네, 그 마지막 에피소드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해롱이가 정말 감옥에서 그렇게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그 온갖 유혹을 다 참아냈는데 딱 출소했는데 같이 마약하던 동료가 말없이 주사기를 내밉니다. 그런데 해롱이가 몇 초 망설이더니 자기 손으로 찌르더라고요. 예. 현실을 반영하는 그 결말이 너무 네, 무섭네요. 정말 처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절대 들이지 마십시오. 네.
그 이제 마약을 검출하는 과정이 이제 또 보통은 이제 소변 아니면 모발일 텐데 뭐 삭발을 한다던가 네. 탈색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검출이 안 되나요? 일단 온몸을 왁싱하고 네. 뭐 삭발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제모할 수 없는 귀 속에 있는 작은 털 혹은 콧털, 손톱 네. 이런 것들을 압수해 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분절해가지고 조사하면 세부적으로 몇 월쯤에 했는지까지도 검출될 수 있다.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첫 조사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보통 한 일주일간의 투약 정도만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투약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진정제, 대마초 등 13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 즉 국내 청소년 100명 중 2~3명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약이 문제인 게 요새는 청소년 마약도 정말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 껌 좀 씹는 학생들 네. 담배를 피웠지 않습니까? 네. 뒤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피는 게 대마. 아이들이 대마도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액상대마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꽂아가지고 그냥 액상대마를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약 어디서 구하나요? 수리남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드라마. 황정민 씨가 네. 해외에서 실제로 코카 네. 를 재배하면서 네. 국내에도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국정원 요원한테 이제 잡히게 되는 스토리인데, 황정민 씨처럼 해외에서 약을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분들이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 동네에서 진짜 주먹 잘 쓰는 애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을 알아가지고 접촉을 해서 야, 너 거기서 뭐 건달 생활 할 거야? 너도 사업해야지. 그럼 또 그 애들도 나도 이제 막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마약상, 사업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큰 범죄자들하고 결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약을 갑자기 몇 킬로씩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흡입하고 투약하고 아래 애들한테 투약하게 시키면서 너 내가 투약한 거 선생님이나 경찰에 알리면 내가 지금 너 투약한 거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나도 너 제보할 거야. 서로 그렇게 협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10대, 20대 사이의 마약이 급속도로 퍼졌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시기가 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옛날에는 필로폰을 막 진짜 아름아름 그렇죠.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만 던지기 수법으로 그렇게 구하곤 했는데 요새는 SNS가 이제 활발해진 것도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정말 SNS에서 쉽게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 구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텔레그램 방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판매상들이 보이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청소년 마약, 아이들에 대한 마약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마약 관련 강의를 한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서 좀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누군가 주는 걸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게 꼭 옛날에는 꼭 납치, 유괴 이런 것과 연결이 되었었다면 요즘은 그게 마약 범죄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실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이나 이런 데서 몰래 먹이는 경우도 요새 많더라고요. 뉴스도 많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먹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됐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가는 것이죠. 자수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한테 줬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좀 정직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찾아서 먼저 말을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몰래뽕이죠. 불상해자에게 클럽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뭐 성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인 심리 상태로 바뀐다라는 일에 그런 썰들이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가 먹는 커피나 술에다가 약을 몰래 타서 이제 성관계를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중독성이 강하니까 억울하게 중독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만 내 인생만 망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야,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어땠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마약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거 인사이드의 신은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화가 났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이제 많은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스쿨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허정회 변호사입니다. 오늘 로스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회장께서 로스쿨 출신으로 처음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요. 예, 오늘 두 분이서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되셨을지. 예, 제가 2013년에 첫 직장을 다녔거든요. 1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직을 한 곳이 대한변호사협회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가 당시 그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제 담당자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셨던 그 담당 변호사님이 바로 김정국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지금 오늘날까지 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께서 변호사가 되신데 김정우 회장님께서 일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변호사가 된 건 본인의 노력이 이제 제일 컸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대한변협에서 사무차장으로 10년 전에 일할 때는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일을 해보면 같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 조직에 계속 있을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의욕도 많고 생각도 많고 방골 기질이죠.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방골 기질이 강해서 야,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너 변호사 쪽은 생각이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자기는 돈이 없어서 로스쿨은 생각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상당히 좀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30살까지는 원래 엔지니어였습니다. 공대 석사까지 나와서 엔지니어를 일하다가 당시 로스쿨 제도가 이제 생겨서 1기로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한 분들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통계들을 좀 왜곡시켜 가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작업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돈이 많이 든다는 오해를 만드니까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지레 겁먹고 애초에 알아볼 생각도 안 처음부터 하고 포기하는. 시도도 안 하고 네.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제 화정의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와라.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얼마 동안 이제 알아보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니까 네. 실제로 돈 없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던데요 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말한 게 맞지 하고서 네. 로스쿨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준비하는데 별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리트라고 법학 적성 네. 시험을 보는데 기본적인 적성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짧게는 한두 달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뭐 길게 준비해도 반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상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지 말고 기출만 풀어보고 와라. 풀어보고 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리트 법학적성 시험이 잘 맞는 사람들은 좀 보면 같이 일해보면 느낌이 네. 있거든요. 어떤 논리력이라던가 기본적인 사고라던가.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다길래 이제 그때부터 좀 첨삭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약간 멘토링도 해주면서 했는데 본인이 또 잘해서 네. 그 후에 바로 합격을 하고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몇 년 한 1년 지난 느낌이었는데 어느샌가 3년이 넘게 지나서 갑자기 변호사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우리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자 해서 또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2년 좀 넘게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직장을 어쨌든 그만두고 가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기회비용이 크지 않습니다만 합격하게 되면 이제 3년을 적어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심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었던 건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그 장학재단도 똑같이 학부생처럼 똑같이 운영이 되고 공부하는 것에서도 지원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로스쿨 들어가는 게 그 결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는 이제 내가 하는 내 로스쿨 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 되니까 변호사가 지금까지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두 분이 정말 감사한 인연이네요.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훌륭하게 변호사가 돼서 또 일을 도와주시고. 본인이 잘 큰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허정혜 변호사의 경우는 학교는 좀 더 안 좋은 편이었지만 학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학점이 뭐 본인이 맘만 먹으면 4년 5A+를 받을 학점이었더라고요. 네. 일부러 A+ 안 받고 졸업을 했다고 너무 높은 취업이 안 될까 봐. 네, 저희 때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좋으면은 네. 얘 너드구나. 그래서 안 본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었죠. 학교가 설령 그러더라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성과 네. 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노력과 또 능력을 학점으로서 보여줬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고, 이 친구는 하면은 아마 오히려 입학에서의 고비가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붙고 나면은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역시나 한 번에 로스쿨 가고 한 번에 변호사 시험 붙었으니까 그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사람을 알아보시는 회장님의 안목도 탁월하셨고 그에 부응하신 변호사님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너무 감사하죠. 로스쿨 관련해서 되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로스쿨에 관해서 세간의 어떤 오해 같은 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두 분 모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로스쿨에 관해서 세간의 어떤 오해 같은 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든다, 부의 대물림, 학부를 맞춰야 된다, 실력이 떨어진다. 이 로스쿨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에 관해서 어떤 세간의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많이 이제 받는 오해가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든다. 먼저 이런 개별적인 내용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로스쿨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잘못된 선동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전후에 대한민국 법조계는 로스쿨을 원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더 많은 변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기존의 틀을 깬다는 면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로스쿨 제도를 나쁘게 말해서 이제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접하니까 편견을 아예 확실히 가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통계를 얘기하고 데이터를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기존의 틀을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대 대학원을 다닐 때의 학비보다 로스쿨을 다닐 때 학비가 딱 절반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를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로스쿨 자체가 학비가 뭐 1년에 2천만 원이 된다, 3년이면 6천만 원이 된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가장 비싼 학교에서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한 학기 학비가 500만 원 전후인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딱 그 가격이었죠. 예.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전액장학금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전액장학금을 주는데 그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2,000명씩 3년이면 1, 2, 3학년에서 6,000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통계자를 보니까 그중에서 930명인가가 전액장학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공부할 때는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짧은 기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네. 이거를 상환하기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로스쿨이 그렇습니다. 네. 어떠냐면 첫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이 무조건 100%.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건 안 좋건 100%가 되는데 이게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저금리 대출이 돼요. 제가 다닐 때 2%대 대출이었는데 저는 1%대. 더 낮아졌네. 1%대. 무이자로 7년 거치,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무이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7년 변호사가 되고 7년 후부터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네. 조건입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8년차 변호사가 돼서부터 월 한 50만 원만 갚으면 되나? 8년차 변호사에게 월 50은 부담스러운 네. 금액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은 3, 4년 안에 네. 변호사가 되고서 다 갚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저도 자동차 살 때 프라이브 막 이렇게 풀대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듯이 1학년 1학기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했고 나머지 학기는 모두 이제 전액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도 저도 꼬박꼬박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네. 예,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당장 그거를 나라에서 갚으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많이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좀 핑계가 아닐까.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로스쿨에 관해서 또 다른 오해 하나가 부의 대물림,
사법시험은 뭐 법조인 자녀든 누구 자녀든 시험에 붙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가 없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는 어떤 입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에 관해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상을 아는 네. 입장에선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입학 구조를 알면 전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3일 1조 면접관으로 1차, 2차 면접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교나 뭐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가려지게 되어 있고, 그걸 위반하면 지금은 다 바로 서류 탈락이고요. 단적인 예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 자녀분의 뭐 의전원 입학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했던 얘기인데 그분의 아드님은 로스쿨로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라, 공정하지 않냐. 현실적으로 네,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리트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능력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장 저만 봐도 전혀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저도 뭐 집안의 법조인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온 친척을 통틀어서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의 이 법조계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참 왜곡이 많다고 느낀 게,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봤거든요. 사법시험 시대와 로스쿨 시대 변호사님들의 집안의 법조인의 비율을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법조인 비율이 더 낮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존 법조계에서 어떻게 공개했냐면,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리한 데이터가 있으면 로스쿨은 몇 프로나 법조인 자녀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것만 공개한 식으로 기사를 내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계속 그것만 오랜 기간 접한 국민들은 오해하시는 게 당연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시와의 어떤 그 비교가 막 됐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시는 볼 수 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다. 그에 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법시험이 없어지기 전에 통계를 봤는데 10년간 고졸자 합격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1명 꼴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나 갈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시험도 법학 이수학점이 35학점은 들어야 돼요, 고졸 이후에. 사실 거기서 그냥 좀 더 들으면 학사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는 고졸이지만 여러 가지 대체 제도를 통해서 형식상 학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를 봤더니, 광통대 독학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등으로 학사학을 취득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로스쿨 세대에 와서 몇십 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비율로 변호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실질 고졸자에게 훨씬 더 몇십 배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옛날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가 거의 대다수였다, 뭐 아니면 뭐 당국대라든지 좀 유명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로스쿨 들어오면서 더 다양성이 넓어졌다라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출신 대학교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제 동기 중에서도 자기가 역사상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로스쿨에서는 계속 생기고 있다. 뭐 학교가 줘야 되냐, 아니면은 무조건 대학에 나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물어보실 때도 이런 실제 사례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또 세간에 퍼진 어떤 소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존치했을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서 뭐 로스쿨 출신이 뭐 실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관해서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뽑는 인원이 많아졌다. 하나는 공부 기간이 이제 짧아졌다. 그 공부 기간에 대한 통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조금 불순합니다. 뭐냐면은 기성 법조계에서 상대적으로 새로 나오는 젊은 청년 변호사들을 격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공부 기간을 가지고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로스쿨은 공부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 평균적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의 기간은 훨씬 길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몇 세에 네? 판사를 하셨으니까 네. 몇 세에 시험을 합격하셨죠? 제가 합격한 게 25살, 24살이었던 거, 네,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던 시절에 뭐 법원에 가시는 분들의 평균 수험 기간을 보니까 2.5년, 네. 2년 6개월. 네. 짧게 공부하신 분들이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보통
길게 공부하신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고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리고 똑똑한 정말 점수 잘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점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공부 기간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 없다. 그럼 그 어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로스쿨이 같이 있던 시절에 양쪽으로 갈라져 갔습니다.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갔어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당시 명문대 수석하던 친구들이 로스쿨에도 정말 많이 갔고 사법시험을 한 번 더 도전해 볼래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병행했는데 이걸 가지고선 공부 기간을 가지고서 객관적인 실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을 많이 뽑는다.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연수원도 예전에 네. 1년에 3명만 뽑던 시절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 네. 사람이 많으면 스펙트럼 분명히 네. 다양해지죠. 좀 더 우수한 분과 네. 약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분이 나뉘는 건 사실이고 로스쿨 들어서 1,500명, 이제 최근에 1,700명까지 뽑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분들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달라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애초에 이 얘기가 나온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출신, 시험을 가지고서 뭔가 이걸 가르고 난 더 우수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표출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변호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네. 대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 자격, 어떤 시험을 보고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의 별개의 개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거를 출신 시험 가지고 변호사 시험 출신은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느 집단이나 정말 우수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분들이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참 그런 오해가 초반에는 많이 퍼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님과 허정혜 변호사님 모시고 세간에 퍼진 어떤 로스쿨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회장님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이제 이런 주제가 조금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법조계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시선을 좀 거두시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변호사님들,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님들, 대다수의 변호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법조인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걸인사이드의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안녕하세요. 리걸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공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저녁에 시청역 한복판에서 차가 사람들을 들이덮쳐가지고 9명씩이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또 많이 다쳤죠. 7명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모두가 충격에 빠졌을 텐데요. 예, 이런 사고가 근데 가끔씩 급발진 사고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분들의 급발진 사고는 이 페달을 잘못 밟으셨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을 굉장히 세게 밟아서 급가속이 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요즘 차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동 제어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밟아버리니까 이번 사례도 어쨌든 제네시스 차량이라는 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너무 엑셀을 세게 밟았고 본인 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셨죠. 그런데 국가수에서 결국은 페달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페달을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수준으로 가속 페달을 엄청 세게 밟은 흔적이 발견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나이가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68세. 본인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60세가 넘는 어떤 고령 운전자였고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거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뭐 이제 면허 취득을 제한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을 만큼 사실 이제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대책이나 개선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가끔 지자체에서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네. 지자체에 따라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액수가 이게 자존심 상한다고 대부분 또 안 하세요. 20만 원은 요즘 물가 생각해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고령 운전자 반납 제도 인센티브 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성 검사나 반응 검사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정말 이례적인 사고였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네. 죽은 교통사고가 제 기억에 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양형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당연히 저는 뭐 실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형이 나온다면 과연 그 형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뭐 그래도 일반적인 고의 범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고의 범죄처럼 취급할 수는 없고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전부 모든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다면 단기 실형이나 뭐 집행유예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뭐 보험으로만 처리되고 이런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징역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에서 네.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음주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사회에 대한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범행의 동기가 그냥 고령자고 실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 국민의 법감정은 이분에게 엄벌을 쳐야 되는 건 맞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제도의 미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이거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양형을 할지 정말 네. 판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에 시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뭐 연예인 음주 사건은 많았지만 이건 또 그 이후에 보이는 행보가 안 좋은 정황들이 많아서 더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건? 이제 처음 단계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화를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거를 과연 김호중 씨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뭐 소속사의 대처 잘못이냐 네.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하튼 김호중 씨는 엄연한 성인이시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셨다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잘못된 처신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결국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뭐 대신 자수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행동들에서 어떤 범죄들이 성립하나요? 일단은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은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이제 더 네. 하셔서 네. 또 술을 더 마셨고 그리고 음주 측정을 좀 나중에 하시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이분이 음주를 했다라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공소 제기를 할 때 어떻게 음주를 했고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됐는지가 파악이 불가능해서 어쨌든 경찰 단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를 하긴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끝까지 규명하려고 했으나 그게 좀 불가능해서 이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그다음 범인도피 교사 이 혐의로 현재 공소 제기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은 검찰 측에서 기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매니저는 범인인 김호중을 도피시켜서 범인 도피죄고 네. 김호중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범인 도피 교사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네. 좀 제가 좀 엔터 쪽 관련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연예인들은 많은 시간 행사에 투입되게 됩니다. 김호중 씨 같은 급의 가수들은 행사에 한번 나가게 되면 최소 몇천의 행사비를 받습니다. 그분이 은행에 가는 시간, 어떤 행정적인 업무, 뭐 관청에서의 업무를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문화가 되고 그 상태가 막 몇 년씩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소속사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결국은 사실 소속사에서 결정한 대로 행동을 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호중 씨가 책임을 져야 되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것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했을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속사가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김호중 씨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결국은 모든 비난은 김호중 씨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소속사와 김호중과 뭐 매니저와 그 모두의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서 정말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그런 맞습니다.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최근에 또 엄청난 슈퍼스타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었죠.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전동 스쿠터라는 게 또 있는 거 전 몰랐습니다. 근데 전동 스쿠터라는 게 있고 그거는 킥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장 하나만 달렸는데 그건 또 오토바이랑 똑같이 분류돼서 무면허나 음주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더라고요. 슈가 씨 인식도 사실은 원래 킥보드는 서서 가지 않습니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앉을 수도 있게 해놨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킥보드를 타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토바이 정도 수준이 되는 스쿠터였다면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리도 이제 술을 마신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가 한 5km 이상이 되면 뭐 이런 행동들을 대부분 안 하는데 1km, 2km 정도 되는 사이 걸으면 한 30분이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스쿠터 타시다가 되게 많이 사고가 나시죠.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스쿠터를 타다가 음주 스쿠터로 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려면 조금 떨어진 데서 차라리 마시는 게 낫다. 택시 타고 하게. 아니면은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마시거나 애매하게 1km에서 2km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스쿠터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참 슈가 씨가 처음에는 킥보드라고 했다가 뭐 그게 아니라고 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었죠.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스쿠터가 맞는 것 같은데 개인의 인식은 그거는 앉아갈 수 있는 킥보드라고 오해하기 충분한 디자인과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한 의도라고 보이지는 않았는데 결국 굉장히 큰 탑스타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언행이 문제가 하나하나의 되는, 언행이 또 문제가 되고 완전히 뭐 되게 추악한 거짓말에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이분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분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언행한 하나하나는 소속사보다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면 자전거도 타면 안 되죠,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뭔가 바퀴가 달린 걸 타고 가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크고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참 그들의 잘못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도 여고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에 빠졌었는데 일단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탔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네. 처벌은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구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뭐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면허로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노부를 충격해서 그 중에 이제 할머님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결국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MC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면허만 있을 때는 뭐 재판으로 올 일이 별로 없겠지만 결국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교특이 되죠, 사실. 교특법으로 결국은 소년재판으로 오게 돼서 근데 소년재판으로 왔을 때 이 친구를 소년원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막 이게 아이가 나쁜 의도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실수로 근데 이제 너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거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만약에 이제 뭐 보험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텐데요. 그 보험조차 없으면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모가 져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거 보험이 사실 그러니까 무면허기도 하고 애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게 일배책에서 자동차로 된 건 빠져요. 빠지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 게 어차피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 보험 자체가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거를 보험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분명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무단으로 운전했을 경우 우리 보험은 이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
해주지 않아. 불안하니까 당연히 안 해주고. 당연히 안 해줄 그래서 거고. 봤더니 애가 무면허 킥보드하면서 문제인 게 애는 자동차 보험이 없고 결국은 부모가 들어는 일배책인데 일배책에서 차 사고는 일배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나 킥보드가 특약이 있나 보네요. 자전거나 킥보드로는 일배책이 되는데 이건 자동차로 분류가 돼가지고 전동 킥보드라서 아예 일배책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애가 무면허로 사망사고 일으키면 보험 적용시킬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생돈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고지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킥보드 그냥 타다가 어떤 젊은 분 쳐가지고 뭐 중상해를 입혀갖고 평생 불구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부모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실 수익이랑 위자료랑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전동 킥보드 아이들이 타는 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이제 각종 교통사고에 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저희 사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인사이드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관련 전문가 두 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평산의 전안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원의 이종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그 전 아내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2021년 8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멀린다는 공동의장을 사임하면서 퇴직금 개념으로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고 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죠? 네, 그 맞습니다. 경위에 관해서 별로 기사나 이렇게 밝혀진 게 없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추측성으로 말이 나오는 것일 뿐이고 그 세부 사항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직원들과의 부정행위 그리고 이혼 이후에 멀린다가 밝힌 바도 있는데 제프리 앱스타인이죠. 그 앱스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혼인 생활이 힘들었다. 이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앱스타인과 친구 사이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였을까요? 그 미국 CBS 방송에 그 멀린다가 한번 출연해서 어렴풋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빌이 앱스타인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빌 게이츠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었다. 이 부분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앱스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춘을 알선하거나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고요. 복역 중에 사망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부부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거는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 소송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이혼 소송이 접수가 되면은 소정 외에서 그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이제 재벌가들의 이렇게 유명한 이혼 소송들은 특히나 더더욱 합의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 소송이라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반인도 방청을 할 수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굳이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송으로 가기 싫겠네요. 그 모든 가정사를 다 전 세계인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형성된 쌍방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공동의 수익으로 다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게이츠 부부가 이혼 청구를 했었던 그 워싱턴 주법에 따르면 재산 분할 비율 자체를 5대5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 바는 없지만 추측하기를 한 100조 가까이를 분할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 가까이요? 어차피 재판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게 낫겠군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지난해 전부인 맥켄지와 이혼하면서 43조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맥켄지는 베이조스와 이혼하면서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규모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 두 분은 이제 뉴욕에 있는 공동 투자회사 거기서 부회장과 그 연구원의 지위로 서로 만나게 돼서 결혼에 이르렀는데요. 혼인 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혼인 후에 창업을 해서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 재산 분할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자수성가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창업 당시에 부인이나 그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그 상대방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프 베조스는 왜 이혼을 하게 됐죠? 이것 또한 이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프가 폭스 TV 앵커 출신이었던 로렌 산체스라는 분과 이제 사귀는 사이였다, 이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렌 역시 이제 유부녀이셨는데요. 그 두 부부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두 분이 사귀게 됐고, 이 베이조스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로렌 역시 본인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 사례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베이조스 부부가 이제 결혼한 후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1명을 입양을 해서 이제 총 4명의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혼 당시에 이분들이 양육권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제 공동 양육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 시에 이 사례에서도 공동 양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공동 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미국처럼 사실 이혼하고 나서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그러게 되면 또 싸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한쪽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뭐 주말에 면접 교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SK그룹 제3대 회장 최태원과 SK그룹 산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그들 부부는 2000년 후반경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해서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모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됐고, 2010년경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출산하면서 2011년부터 두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다음 최태원 회장 측의 이혼 요구로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사건이 있었죠. 아주 화제가 됐던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정말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등이 선고가 되어서 매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 기억에 2022년 초였나요?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서 이제 반소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혼 청구와 그 주식의 현물 분할을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가처분 사건을 신혜성 변호사가 처리하지 않았었나라는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신 변호사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때 많이 고민하셨던 기억이 나서 이 사건은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 가처분 결정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는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청구를 했는데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었죠. 처음엔 기각을 구하다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서 나도 이혼하겠다. 그런데 재산을 분할해달라. 그리고 그 재산을 주식으로 현물로 분할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진짜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가처분임에도 거의 2년간 진행이 됐고, 정말 저 이전에 한 6명의 판사가 어쩌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맡았는데 그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자. 다른 분들께 이 짐을 떠넘기지 말자. 이런 각오로 붙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그러게요. 큰 기업의 경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은 어쨌든 신중하게 판결을 내릴 텐데, 저는 이제 가처분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그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묶어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로 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경영권에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해서 그 주식 가치만큼의 돈을 주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처분도 주식 자체를 받을 거니까 그걸 처분하지 말도록 묶어달라.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아니다. 돈으로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받아주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프로를 묶을까. 만약에 묶는다면 이제 담보를 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보를 보통은 증권으로 받는데 이걸 증권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마지막에는 증권으로 이제 명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증권은 보통 돈이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증권 발급 비용만 제 기억으로 3억 8천인가 그랬습니다. 정말요? 네. 놀라운 네. 숫자네요. 그냥 보험사로 들어간 네. 돈이. 예, 보증보험사만 신이 났죠. 그러면은 1심 때는 뭐 거의 노소영 관장의 패소에 가까운 그런 액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2심 때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네. 좀 궁금합니다. 1심에서 이제 66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은 평가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조 가까운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10%가 뭡니까? 정말 너무 낮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공분을 사다시피 했죠.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너무나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걸 또 전 국민이 알고 있었기에. 그런데 저런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저것밖에 안 해준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 뭐 주식도 일단 네.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됐고 네. 뭐 미술품이라든지 네. 뭐 상속받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이제 네. 비율이 아무리 노소영 관장이 좀 높아진다 해도 네.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은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로 설명을 하면은 다들 이해를 좀 빨리 하시더라고요. 동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하면은 같이 쌓아올린 재산을 청산하는데 만약에 동업하다가 이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이제 동업 못하겠다 이렇게 해지하는데 그럼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동업 재산 청산할 때 더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위자료와 그쵸. 구별돼서. 치료비와 네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네. 쌓아올린 재산 자체는 누가 잘못됐고 잘했고가 아니라 그걸 누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쌓아올렸는지 그게 문제인데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유책성이 너무나 전 국민이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그 분노 감정과 약간 혼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심에서 665억이 나온 거는 아시다시피 재벌가의 주식이 여태까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게 많지 않았으니까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아니라 경영상 자기가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재산이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쌓아올려서 청산할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죠. 다른 재벌가 사건에 비해서. 다른 재벌가 사건은 뭐 회사를 키우는데 사실 배우자가 무슨 기여를 한 게 거의 없지만 이 사건도 특수하게도 한쪽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때 회사가 급성장을 했다는 점, 그것에 관해서도 조금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것이 기여의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인정을 했죠, 결국. 그렇죠. 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론도 있고 뭐 찬성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이 위자료 액수입니다. 2심에서 위자료가 무려 20억 원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나라 재판에서 그 위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 처음 본 액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해서 위자료 사실 5천만 원 넘기 힘들잖아요, 지금. 네, 그때 최근에 네. 유행하는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굿파트너라는 드라마에서 저도 재밌게 그 보고 있어요. 배우자가 바람 폈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는 대사에 대해서 꼴랑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위자료 받으려고 소송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낮게 인정이 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2억 이상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완전히 그 2억도 예. 이번 재판장님이 하신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약간은 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대리인들이 위자료 청구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네. 증액 청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는데 그동안 사실 위자료가 5천만 원을 한도로 인정이 됐던 거는 아시다시피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보니까 이혼 말고 다른 사건과의 그 어떤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 1억 나올까 말까 한데 뭐 이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죽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5천 정도를 한도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파격적으로 예, 재산 분할도 그렇고 이자료도 그렇고 정말 파격적인 액수가 나왔죠.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노소영 관장이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상대로 똑같이 20억 원 네. 지급하라는 이제 네. 판결이 나왔고 바로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그럼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판결이 20억 나왔고 여기서도 20억이 나왔는데 이제 본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자료 부분에서는 상고를 안 했다고 아, 보기는 그래요? 했어요. 네, 아, 재산분할 네네. 부분에 관해서만 네. 상고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지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위자료까지 상고를 했으면 네.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버렸으면은 그걸 다시 판단하기는 참 다른 액수로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 사실상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보면 공동 불법행위니까 한 명이 이제 위자료를 갚으면 한쪽은 네, 책임이 연재가 되는 소멸하죠. 네.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기 이혼 사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이혼 사건에 관해서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